안녕하세요. 나태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가들의 증여세 탈세 유형과 국세청의 추적법, 국세청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 20년 된 세무사이고 국세청에서 11년 정도, 세무조사 파트에서만 8년 정도 대기업 조사와 중소기업, 재산제세, 상속, 증여, 양도조사를 두루 경험을 하고 그 뒤로 3일회계 법인 조사지원팀으로 이직을 해서 상무까지 7년을 근무했었습니다. 현재는 세무법인 하나라는 곳에서 가족법인과 재산제세, 상속, 증여,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부모 찬스 편법 증여라는 유형으로 여러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녀의 병원 개업자금 편법 증여입니다. 자녀한테 편법 증여는 대부분 자녀의 자금 출처 조사에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의사 개원을 준비하는 자녀는 대도시 상가 건물을 취득을 하고 해당 상가 건물에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 자산가, 부친으로부터 이런 상가 건물 취득자금, 그리고 병원 장비, 매입비용, 이런 병원 창업 관련된 자금을 추가로 또 증여를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보시면 의사를 개원하는 자녀가 있고 고액 자산가인 부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상가 건물을 취득을 해서 이 건물에서 신규 병원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취득자금, 그 다음에 병원 장비 매입 비용, 창업자금 다 편법으로 증여를 해줬던 것입니다. 국세청 분석을 보시면 자녀는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갓 개원을 했으니까 그런 소득 원천, 아무런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내역이라든지 자금 출처 원천이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 취득으로 자금 출처 조사 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개원을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 매입하고 인테리어, 기타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금 출처 조사를 하면은 계좌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과 장비 구입, 인테리어 전부 부친의 자금이 원천으로 계좌에 흘러 들어왔던 것이 보였던 것일 겁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추징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부친도, 증여자인 부친도 증여자도 조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부친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친이 증여해준 증여 자금하고 부친이 그동안 소득했었던 신고 원천을 같이 비교를 해서 부친이 소득 신고한 내역도 없는데 이렇게 큰 증여 자금이 어떻게 나왔나? 라는 의심을 받게 되면 부친에 대해서도 조사 선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이 자금출처 조사에서 무서운 점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무상담보 제공 및 자녀 대출 대신 상환, 이런 타이틀인데요. 사실관계를 보시면 자녀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내 부동산이 아닌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담보 제공 이후에 수년간 대출 이자를 자녀를 대신해서 상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로 제공하였던 해당 부동산을 팔고 받은 매각 대금으로 부친이 자녀의 대출 원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부친이 있었고 자녀는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은행에서 고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업 자금을 썼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대출받은 이자를 아버지가 계속 이자를 갚아주고 있었었고 나중에 원금마저도 이 담보로 제공했던 이 부동산을 팔고 그 판 돈으로 아들이 받았던 대출의 원금을 대신 상환해줬던 것이죠. 국세청의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등기부의 근저당 상환 내역도 전산으로 분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 부친의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었는데 차주는 자녀 명의로 되어 있던 자료에서 근저당 대출이 상환된 것을 파악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상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의 원천과 이 말소된 근저당 대출의 원금을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소득 신고 내역이 분명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자녀가 선정이 되었겠죠.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은 계좌 분석을 하게 되는데 계좌 분석을 통해서 부친이 이자를 대신 내줬던 것들하고 최종 채무 원금까지 갚아준 것 다 적발됐을 겁니다. 당연히 증여세가 같이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포인트로 또 하나가 이자를 대신 갚아준 것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 자체도 이게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은 증여세 대상이란 겁니다. 여기 공식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해주고 뭔가 이자 혜택을 받다면 그 이익이 연 1천만 원 이상이어야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차입금을 했는데 법정 이자율인 4.6%가 원래 정상 이자율인데 부모한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가지고 담보대출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뭔가 저리의 혜택을 받다. 그래서 실제 지급했던 이자가 4.6%보다 더 낮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리의 혜택을 보았던 거가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법인 매출 누락과 자금의 편법 증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부친은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사주였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현금 소매 매출에 대해서 법인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본인은 물론 자녀하고 모친, 형에게 전달해서 가족들이 고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게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전자상거래 법인이 있었고 사주인 부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소매 매출이 있다 보니까 수익 금액을 누락을 해서 따로 빼돌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취득 자금을 자녀랑 모친, 형에게 취득 자금을 증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 소득을 누락해서 사주 일가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국내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의 분석 포인트입니다. 국세청 조사의 시작은 아마도 각 개인의 자금 출처 조사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 대비 각자의 자금 출처가 당연히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 후 계좌를 열어보니 부족한 돈의 출처를 따라갔을 것이고 결국 법인 사업자의 매출 자금이
유출된 것이 그 원천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자금 출처 조사의 무서운 점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사업자 조사로의 확대입니다. 매출 누락이 차명계좌나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로 유입된 것인데요. 이 자금들이 다시 자녀나 모친, 형에게 흘러간 것들이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모친과 형의 자금 출처 조사까지 관련인 동시조사로 선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법인 통합조사 및 온 가족의 자금 출처 조사로 확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매출이 누락된 자금이 커지면 그 매출 누락한 것을 소비만으로 다 소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비만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 누락된 것이 누적돼서 쌓이게 되면 소비가 아닌 자산의 취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에 포착이 되겠죠.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사례는 가족법인의 저가 유상 증자 지분 편법 증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사주인 부친은 연소자 자녀 1인과 함께 가족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향후에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상속세 부담 및 배당 소득의 누진 소득세율도 적용될 것이고 상속세 부담과 자신의 소득세 부담이 다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법인에 대해서 저가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였는데 이때 부친, 본인은 참여를 포기하고 본인 대신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인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발행 이익을 편법적으로 분유했던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보시면 가족법인을 기존에 부친, 사주와 자녀가 이렇게 둘이서 주주로서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때 저가 유상 증자를 실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가로 유상을 증자했을 때 사주인 아버지는 참여를 포기를 하고 저가로 싸게 증자의 기회를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된 것이었던 것이죠. 국세청은 주식 변동 조사라는 것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변동이라는 게 이런 출자, 증자, 감자, 매매라든지 상속 증여, 주식 배당, 합병, 전환 사채, 신주식 인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 이런 사채의 출자 전환 등에 따라서 주주나 출자자가 회사에 대해서 갖는 이런 소유 지분율 이런 것이 변동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식 변동 조사라는 것은 이렇게 주식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탄로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국세청 전사는 이렇게 주식 발행 법인의 주주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립 때부터 변동이 있는 연도별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대로 증자하는 것이 아닌 특정 주주에게만 불균등으로 저가 유상 증자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익을 분유하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증법 제39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미공개 투자 정보를 이용해서 펀드 출자금을 증여했던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부친은 기업의 임원이고 재직 중인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 정보를 먼저 접한 기회를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부친은 미성년 자녀한테 이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를 무신고했습니다. 사실관계를 그림으로 보시면 사주는 아니고 그냥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임원인데 이 회사가 뭔가 사모펀드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런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 사모펀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되기 전에 사모펀드 출자금을 미성년 자녀에게 먼저 증여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현금 증여자 신고를 누락을 했었고, 자녀는 이 돈으로 펀드를 투자해서 들어갔겠죠, 사모펀드에. 그리고 분명히 큰 배당 수익이라든지 차익을 보았을 것입니다. 국세청 분석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은 국세청 전산에서 바로 체킹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과 달리 펀드에 출자금 등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것은 일일이 세원 포착이 쉽지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금융기관의 계좌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사할 때나 체납 처분 등의 명분이 있어야 승인을 받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자금이 흘러가서 펀드에 투자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 이 미성년 자녀한테 거액의 배당 소득이 발생된 경우는 그때는 포착이 됩니다. 펀드에 출자금 넣은 당시 바로 발견되기는 어렵지만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고 배당 소득이 발생되면은 이런 미성년 자녀가 어떤 돈이 있어서 이렇게 거액의 펀드에 투자를 해서 배당 소득이 생겼지? 이런 이상 혐의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사례는 자녀의 자금 출처 조사에서 시작된 병원 통합 조사입니다. 사실관계를 보시면 의사인 부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편법으로 증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파트 취득했을 때 설정했었던 근저당 대출이자 및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해줬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친의 병원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했었습니다. 그림으로 사실관계를 보시면 부친은 의사이고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녀들한테 가공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병원 소득을 낮추고 본인의 소득세도 낮췄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동산을 담보를 대출을 받고 이 아버지가 자녀한테 부동산 취득 자금하고 전세 보증금을 증여해 줬던 이 자금을 합쳐서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향후에 이 부동산 담보 대출로 인한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대신 상환해 줬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전세 보증금을 증여해 줬었는데 동생도 고액 전세 보증금을 통해서 고액의 아파트에 살고 부친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명품 쇼핑을 즐겼습니다. 국세청 분석을 보시면 부동산의 근저당 대출하고 자녀의 근로소득 내역을 합쳐도 부동산 취득 전체 자금 대비 출처가 분명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것이고 조사를 시작하면 계좌가 열리죠.
그러면 나머지 사실들이 확인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근로소득처가 부친의 병원 사업장이라는 것, 이 자체가 실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혐의사항입니다. 병원의 가공 경비와 부친의 소득세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급되는 인건비로 인한 비용 처리, 이걸로 인해서 병원 사업장에 대한 개인 통합조사까지 확대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을 조회해서 흐름을 따라가면 부친이 자녀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대출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당연히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부친 계좌에서 자녀들의 전세보증금, 그리고 아파트 취득자금, 원금 흘러간 흔적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친의 병원에 대한 개인 조사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부친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병원의 경비 처리 부분, 이 사업 관련성을 확인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부친의 카드로 자녀가 명품 쇼핑한 내역이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징역 혐의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챕터 3 징역 탈세 유형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